국가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인 거고, 신용등급이 나쁘면은 빌려주기가 싫은 거죠. 불과 어제만 해도 1달러 800원을 주면은 은행에 가서 1달러를 줬는데 이제는 2,000원을 달라고 하니까는 달러는 동일한데 1달러로서 원화로는 갑자기 가격이 폭등을 한 거죠. 네, 채권부의 진행자 이재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오늘 채권부의 문화특사의 임무를 맡고 있는 임재균 KB증권 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8월 그 빅쇼트에 이어서 국가부도의 날 영화를 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도 아주 예전에 본 거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추석 연휴 동안에 좀 봤습니다. 네네네. 지금 봐도 재밌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배우들이 그 우리들의 멋진 언니 김혜수 배우님과 김혜수 배우님이 엄청 열혈한다고 칭찬을 하는 조우진 배우님까지 함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1997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마음에 큰 상처가 났던 그런 시점인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97년에 우리나라가 겪었던 IMF 위기라고들 많이 언급들을 하시죠. 결국에는 이제 국가가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달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이 되고 이러면서 약간 자아도취에 빠지고, 그러고 어느 순간 보니까는 달러는 부족하고 달러는 필요한데, IMF라고 해서 이제 국제금융기구입니다. IMF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웠고, 그것들이 사실은 이제 국내 경제의 고강도 구조조정, 대량 해고라든가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그리고 환율시장 개방,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실제로 그 당시 경제부총리가 고건 총리였나요? 그걸 기억해내시다니. 네, 백발, 머리 하얀 이제 백발, 머리숱 굉장히 풍성하신. 그때부터 명석한 두뇌를 갖고 아닙니다. 계셨다는 게 증명이 되는. 뉴스에서 이제 나와서 네, IMF 구제금융 받았다라고 뉴스에 나왔던 걸 또 기억이 나고, 그 당시 이제 금모으기 운동을 했었잖아요. 최근처럼 수출을 통해서 달러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단기적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국민들의 보유하고 있는 금,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뭐 돌이다 뭐 이러면은 이제 금반지 이랬었잖아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 당시에 은행에 가서 저울 같은 거에서 금 이제 올려놓으면은 얼마입니다 이러면서 했던 게 기억이 나고, 그래서 참 우리나라 국민성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나라 사랑에 대한 게. 그죠. 그래서 사실은 IMF에서도 생각보다 빠르게 빚을 다 갚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또 이례적인, 우리나라가 이례적인 거 굉장히 잘하는 케이스인데, 뭐 한강의 기적도 그렇고 IMF의 빚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갚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IMF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사상 초유의 최악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영화의 초입이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배우 김혜수님, 한국은행 통화정책실장이죠.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절당한 롤오버, 여기에 선물한 거래로 갚아야 될 달러까지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외환 보유고는 90억 달러 이내로 계산됩니다. 만약에 내 계산이 맞다면 일주일 뒤에 국가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외환 보유고가 바닥난 상황이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년짜리 빌리면 1년 뒤에 100% 상환을 하던가, 네. 혹은 연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연장하는 걸 저희는 롤오버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환을 못했을 경우에는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이제 다시 빌리는 거죠. 네. 빌리는 기간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사람한테 빌리더라도 기존의 빚을 갚는, 이런 것들을 롤오버라고 하는데, 롤오버가 잘 안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로 빌렸으면은 달러로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달러로 갚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달러가 있어야 돼요. 달러가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MF 사태를 불러일으킨 가장 직접적인 부분이 단기 외채 때문이다. 개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환이 빨리빨리 와서 더 문제가 됐다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97년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당시에 OECD 뭐 가입을 하면서 엄청나게 경제 발전이 이뤘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좀 신흥국 속에 속했습니다. 네. 신흥국에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국가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인 거고, 돈을 빌리려면은 누군가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신용등급이 나쁘면은 오랫동안 빌려주기가 싫겠죠. 결국에는 빌리는 사람은 원활하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짧게 빌립니다. 네. 돈을 뭐 1년 미만이라든가 6개월짜리로 이제 계속 빌리는 상황인 거죠. 미국 달러라든가 유로화, 이렇게 기축통화를 빌릴 수밖에 없는 환경, 만기가 거의 계속 돌아오는 거죠.
3개월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매주 돌아오거나 외사 쪽에서 한국의 신용급이 떨어졌다, 셀 보고서 이제 이렇게 팔아라 하면서 외국 자본이 쫙 나가는 상황이 먼저 연출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쪽에서 한국에 돈을 빌려주기가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만기가 돌아왔을 때 돈을 상환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상환해야 될 외환 보유고 달러가 부족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채로 인한 국가 파산,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근데 영화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좀 나뉘잖아요. 네. 장면이 뭐냐면 정부 측 입장을 다룬 부분이 있고, 위기를 간파한 이들이 전략을 세우는 부분이 있고, 평범한 소시민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당하는 국민들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설정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종합금융회사라고 불리는 제2금융권입니다. 기업은 은행에 가서 어음을 발행합니다. 발행된 어음을 제2금융권에 제출합니다. 종금사라고 해서 종합금융사, 여기에서 나온 이제 주인공인데, 국가부도 상황을 이제 간파하고 멋있게 이제 사표를 내고 나오잖아요. 국가가 망한다라는 거에 베팅을 하는 고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당시 종금사는 정말 선망의 직장, 네.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삼성전자 초봉과 뭐 증권사, 종금사도 포함이겠죠. 종금사의 초봉을 비교하면 종금사가 이제 2배 가량 아, 2배요. 많았다라고 들었고요. 신입사원 될 사람들한테 막 뭐 돈 같은 네, 것도 네, 네. 주고 그러더니 면접비 어디 가지 마세요. 그죠, 네. 그죠, 그죠. 이런 곤란합니다. 그러면서 막 뭐 주잖아요. 한국이 6.25 전쟁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일자리는 굉장히 많은데 일할 사람은 없다 보니까는 꿈에만 그리던 대학교 4년 동안 놀고 먹고 네. 지원서를 냈는데 4군데를 붙어서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들은 사람 뽑아놨는데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다 보니까는 경력금 차원에서 다른 데 가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돈 봉투를 건넸던 네. 상황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종금사 쪽도 경력금처럼 돈 봉투를 줬지만은 네. 당시에 꿈의 직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돈 잘 주고 그죠. 좀 돈 잘 주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편안하게 네. 다닐 수 있는 그런 직장이었다라고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수익 창출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IMF 그 위기가 터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망한 그런 네네네. 케이스였잖아요. 종금사는 이제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을 다 가능하다. 뭐 음. 은행 업무도 가능했고 지금 하는 증권 업무도 다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종금사는 거의 사라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해외 자금을 좀 손쉽게 막 빌려와서 결국 무너지는데 역할을 좀 했던, 그리고 실제로 타격을 또 크게 받았던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장면 함께 만나보시죠. 그 연관된 부분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일개 중소기업도 이렇다면 대기업은 은행을 통해 외국계 은행에서 해외 투기 자본에서 빚을 담보로 해서 다시 빚을 냅니다. 그리고 이 빚이 제조업체로 아래로 삐끗,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전직 금융맨의 촉이 결국은 맞았네요. 그죠.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종금사에서 당당하게 사표를 쓰고 퇴사를 했는데, 국가가 망했을 때 수익이 창출하는 이런 상품에 베팅을 한 거죠. 역할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은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이제 본인이 원래 이제 종금사에서 근무했을 때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락을 하나하나 하죠. 돈을 벌어주지 않았냐. 네, 수익을 좀 많이 안겨줬던 네. 고객들이 몇 명 이제 모아요. 한 10몇 명 오셔서 굉장히 허름한 창고 같은 데서 PT를 맞아요. 합니다. 예. 네, 창고 같은 데서 PT를 하고 딱 2분 정도가 남아서 같이 이제 국가 부도에 배팅을 하면서 조금 돈을 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 빅쇼트에서도 봤듯이 이 국가가 망한다, 뭔가 여기에 베팅하자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이 좀 어이없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배우 어쨌든 지금 좀 무리를 일으키고 있지만 유아인님이 굉장히 그 대사로 유명하잖아요. 어이가 없네. 네.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아니요, 저는 한번 좀 해주세요. 얼굴이 달라서 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어음도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허준호 배우님이 어음을 또 잘못 결제를 네, 했다가 맞습니다. 나중에는 도산하게 되잖아요. 네네. 어음이라는 게 나중에 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뭐 증서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그 당시 이제 핸드폰도 있었죠. 핸드폰을 만드는데 핸드폰이 삼성전자를 100% 부품을 다 만들 수가 없죠. 그쵸. 그러면은 어느 부품들은 여기서 또 사와야 되고 다른 회사에서, 그럼 이 또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그 또 안에 들어간 부품을 또 다른 데서 사옵니다. 하청
하청업체. 네, 하청에 이제 계속 엮여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최종 제품을 만드는 데서 대금 결제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어음을 줍니다. 내가 한 달 뒤에 이만큼의 돈을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 또 하청업체는 요 어음을 가지고 자 내가 또 한 달 뒤에 돈을 줄게. 이게 계속 엮여있었던 거죠. 빚이 있으면 빚으로 막. 네. 문제가 이제 국가가 어려움을 겪죠.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다 대금 결제가 막혀버립니다. 다 도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밑에. 위기가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럼 그 위기에 베팅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전략은 이랬습니다. 달러부터 매입할 거야. 한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환율이니까. 지금 원 달러 환율이 800원대. 제 생각에는 2천. 주식이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면 돈을 버는 풋옵션 같은 걸 만들어야지. 네, 당시 환율이 800원이었는데 2,000원으로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네. 실제로 이게 맞아 떨어졌는데 환율이 엄청 폭등한 거잖아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름도 나오지 않고. 네. 근데 석유화학 제품이라든가 자동차를 끌더라도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상당 부분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느 기업들은 해외에서부터 물건을 사올 거 아니에요. 요 결제는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네. 그죠? 불과 어제만 해도 1달러 800원을 주면은 은행에 가서 1달러를 줬는데 이제는 2,000원을 달라고 하니까는 네. 달러는 동일한데 1달러로서 원화로는 갑자기 가격이 폭등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이제 파산을 하게 되는, 제 기억으로도 뉴스에서 2,000원 뚫고 막 올라갔었던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사실 인플레이션 불황? 네. 이게 굉장히 또 그죠. 심했고 뭐 이랬습니다. 매일 안 좋은 뉴스만 네. 나왔잖아요. 그죠. 그 장면들을 좀 영화에서는 모아봤거든요. 네. 그거 한번 보시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주식을 내다 팔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환율 오름세도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달러를 팔고, 당시에는 사실은 채권 시장 개방되지 않았다 보니까는 금리가 상승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채권 소화를 했는데 아무도 받아줄 채권이 없고 이제 매도만 나오는 거죠. 하한가를 맞으면서 금리 상승, 환율은 급등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IMF 구제 금융안이 네. 제시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김혜수 배우님은 굉장히 이거를 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IMF 입장에서 갚을 수 있도록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죠. 네. 그것들이 사실은 당시 기준으로 대량의 실업, 해고, 불황 이런 상황에 직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IMF가 원하는 대로 빚을 갚기 위해서 경제를 바꾸다 보면은 통화실장 역할하는 김혜수 배우가 IMF의 차관은 안 된다. 라고 네. 이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ABS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ABS는 무엇인가요? ABS라는 거는 A는 asset, 자산, B는 back입니다. back. S는 이제 security라고 해서 asset back security라고 해서 요거 컵을 말씀드릴게요. 컵이 여기 한 1,000억이라고 칠게요. 1,000억이면은 제가 요 컵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리는 거잖아요. 담보에 대해서 이제 적정 가치를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60%, LTV 네. 60%.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10억이라 하면은 거기에 60%까지는 내가 빌려줄게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도 이게 좀 손실 가능성이 적은 게,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은 10억짜리가 6억 미만으로 떨어지기 전에는 떼일 리스크가 없어요. 왜냐면은 집을 경매로 보내서 팔면은 6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회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택담보대출도 하나의 ABS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언급된 ABS는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외에서 돈을 빌려보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재균 팀장님이 이렇게 굉장히 경제 용어를 잘 풀어주시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듣고 영화를 보면 또 달라지는 그죠, 거거든요. 뉴 월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임재균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래저래 뭐 부제안이 나오기는 하는데 한국 측이 요거는 거의 들어지지 않고 결국 한국은 IMF 구제 금융의 길을 네.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200억 달러를 이제 요청하게 되는 상황이고, 협상단의 그 비공식 회의 그 과정이 쭉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속 터지는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임재균 팀장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한국의 종합금융사라는 이름을 운영 중인 11개 업체에 대해 당장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보도 처리하십시오. 종금사를 통해 대출이 이뤄진 수많은 업체와 개인들이 있습니다. 부실종금사의 일시적 처리는 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서민과 영세 업체들을 국가가 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참 여기서 조우진 배우님의 그 밉상 연기가 그죠, 그죠. 예술이잖아요.
참 속 터지는 그런 부분이 왔었는데 어쨌든 이거 빨리 털고 가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결국 골치 아픈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니까 빨리 이거 수용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MF 협상단은 결국 이런 얘기는 해요. 한국 경제를 구하는 일이다. 이런 명목을 갖고 무리한 요구를 들이대는데 경제적인 자율성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가거든요. Korea is to raise its interest rate as soon as it receives the IMF fund to 30% from its current 12.5%. 고금리 시대, 고금리 처방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기업과 가게에 엄청난 충격을 주기는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12.5에서 30%까지 끌어올려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 빚을 빌린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가게들,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대출금리가 폭등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최근에 뭐 기준금리 3.5에서 엄청나게 고금리라고 하는데 이거랑 비교하시면 이제 당시 30%는 거의 이제 한 7, 8배 가량 보유한 현금이 많았던 예금이 많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너무나 좋은 환경인 거죠. 이제 기준금리가 30%면은 그냥 30% 준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100만 원 넣으면은 1년 뒤에 3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럼 세금 15.4% 떼더라도 주식 투자보다 훨씬 나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빚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만 원 빌리는데 30만 원을 이제 이자로 내야 되는 야, 상황인 엄청난 거죠. 거죠. 그죠. 법정 최고 금리보다 지금 높은 금리를 이제 당시에 지급을 하면서 빚을 이제 상환을 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급등의 또 주요 원인이기도 했고 기업에서도 뭐 설비 투자 같은 것도 할 수도 없었던 그죠. 빚내서 하지 마라 무차입 경우 이런 거 굉장히 또 강조했다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당시 협상단은 구체적인 대안을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하잖아요. 한국은 자금 지원과 동시에 자본시장을 개방합니다. 먼저 외국인 주식 투자 소유 한도를 현재 7%에서 50%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 외국 금융기관이 한국의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 합병할 수 있게 국가 제도를 개선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증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연히 채권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확대를 허용될 겁니다. 그리고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 합병도 허용합니다. 자본시장 개방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게 문제가 있나라고 싶었겠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을 또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본시장 개방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OECD 가입을 했지만 역시 신흥국이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개방을 해외 쪽에다가 금융시장이라던가 자본시장을 100% 개방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IMF에서는 이제 돈을 빌려준 조건의 하나로 금융시장을 개방해라,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살 수 있고 나갈 수 있게 해줘라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적대적 인수합병 부분 같은 경우가 적대적이라는 게 내가 저 기업을 사서 인수를 해서 회사를 보유한 오너는 팔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걸 지분을 막 사가지고 저 회사의 원래 최대주보다 네.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해서 이제 경영권 간섭을 하는 이런 것들이 적대적 인수합병이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허용하라라고 하면서 외국인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허용을 하라라고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올 때는 좋은데 나갈 때 이것도 바꿔서 말하면 확 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안정됐던 환율이 흔들려 버리는 이런 리스크도 표출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면서 개방을 하지 않았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도 이제 신흥국들 인도라든가 또는 베트남 이런 쪽에서는 해외 쪽 자금을 투자에 대해서도 좀 많이 깐깐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한국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까지 들리거든요. 협상단은 총 F1까지 제시를 하거든요. 네네. 네, 남은 안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아버님들이 출근을 한다라고 해서 등산을 하시면서 그 네. 굉장히 마음 네. 아픈 그죠. 좀 일이잖아요. 마음이 아픈 거죠. 네. 이제 지금이야 이제 속이고. 20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는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데 등산하면 찢어지니까는 정장 바지를 양말 안에 집어넣고 네. 등산을 한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던 것도 저는 기억이 나고, 가장 입장에서 사실은 회사에서 해고가 됐다라고 하는 게 좀 말이 쉽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는 그렇게 했던 상황인 거고, 실제로 그러면서 좀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려움, 결국에는 이제 먹고 살려면은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소비를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버는 회사 해고를 당하는 상황인 거고, 해고를 당하면 그렇잖아요. 저희도 이제 출근해서 뭐 점심 때 밥 먹고 뭐 잠들려고 커피 마시고 그러지만은 출근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주변에 상권들 식당이라든가 카페 다른 것들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리고 옷을 입고 출근해야 되는데 옷도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는 뭐 경제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가 냉각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부도의 날 엔딩 장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진 건 사실 이때부터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외환 위기의 영향을 금리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이 이제 설비 투자를 축소를 하고 일자리도 축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제가 발전하려면 투자가 나오는 거고, 그럼 투자가 나오면은 고용이 창출되고, 그 고용이 창출되면 소비가 나오는 건데 이게 다 차단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가 저성장 늪에 빠지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거는 부동산 그 시장의 가격이 엄청 올라갔다 이 당시. 네네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 당시에 이제 영화에서 나오지만은 이제 유아인 배우가 달러를 어느 순간 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집을 사러 다니죠. 하나씩 다 긁어 모으잖아요. 그죠. 네. 집을 사러 다니죠. 네. 지금도 그렇지만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집 한 채씩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음. 했는데, 당장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살 돈이 생활비가 없다 보니까는 이것저것 다 팔고, 팔다 보면은 집을 팔겠죠. 집을 팔다 보면은 마지막 보루. 파는 사람은 나오고 근데 사는 사람은 없다 보니까는 폭락이 나오는 거고, 그럼 이게 적정 가격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집을 사기 시작을 하는데, 결국 또 우리나라 이제 또 집 갖고 싶어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부동산 장만의 꿈을. 그리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경기도 빠르게 회복을 했고 IMF 빚도 빠르게 갚다 보니까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까지 같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집을 안 만들죠. 신규 집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공급은 없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오히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임재균 팀장님과 영화 국가 부도의 내를 이렇게 자세히 채권, 용어, 뭐 경제 분석 이런 부분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알고 보면 더 재밌거든요. 네, 이제 그렇죠.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연휴 한글날이 다음 주 월요일에 있는데, 우리 임재균 팀장님은 일도 가정도 바쁘시겠지만 또 이렇게 오늘 채권부에 나와 주셔서 채권부의 식구님들에게 좋은 지식은 주신 거거든요. 한번 그런 연휴에 영화를 보시면서 경제 공부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추천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제 기억 속에도 뭐 띄엄띄엄 기억은 나지만 그냥 전반적인 이 느낌은 굉장히 다크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두웠던, 네, 네, 네. 침울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다시는 뭐 이런 조금 위기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위기가 오면 근데 잘 대응을 해야 된다. 네. 위기의 역사에서 뭔가 배울 수 있다면 그거는 배워야 되는 거고, 알려진 악재도 더 이상의 뭐 악재가 아닐 수 있는 것처럼 미리미리 알고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이 유튜브 그 콘텐츠 찍기 전에 임재균 팀장님과 제가 좀 감기에 걸려서 좀 힘들었는데 그 위기 잘 넘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팀장님, 맞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문화 콘텐츠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임재균 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